결승선 바로 앞에서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다 추격해온 상대 선수에게 역전을 당한 경기.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였습니다. 황당하고 또 화도 나셨을 겁니다. 금메달과 함께 병역 혜택까지 놓친 동료 선수를 생각하면 대신 꾸짖어주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다른 한편으론 역전을 당한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 또 헤아리게 되는 것 또한 인지상정입니다. 적어도 조롱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조롱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독히도 아픈 일을 가지고 언론이 정치인이 정치 소재로 활용합니다. 뉴발에서 발라내겠습니다. 오늘 뉴발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쪽지 시험을 풀어보고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의 뉴발 시작합니다. 네, 주목할 만한 뉴스, 또 기억해두면 좋겠다 싶은 뉴스들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먹기 좋게 발라보겠습니다. 네, 이미 삭제되고 없는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뒤늦게 삭제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라서 굳이 제가 저장해 놨다가 이렇게 복원시켰습니다. 윤 대통령 부친 49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반야용선을 태운 연기가 용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반야용선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의 배고요. 이런 49제 의식 때 종이로 만든 반야용선을 태운다고 합니다. 고인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축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그런데 49제 때 이렇게 반야용선을 태웠더니 연기가 났고, 이 연기가 하늘 위에 이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형상이었다. 이 구름이 용 머리 모양이다. 여기가 용 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기사화한 내용을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옹 대통령의 부친이에요. 혼의 기운이 용의 입으로 들어가듯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를 불어 넣어주며 국태 민안을 기원하고 있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참석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에 등장하는 구름, 용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구름이 윤 대통령이고 부친의 혼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내용이에요. 의미부여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기보다 윤옹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다다른 것으로 고인의 나라 사랑과 자식 사랑이라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라고 감탄했다. 기자가 이런 얘기를 듣고 기사화할 생각이 있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참석자들의 얘기를 전한 거라고 하는데, 참석자 중에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현재 민주평통이라는 거대한 기구의 수석 부의장을 하고 있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도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지 않은 이 지방 행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대의 멸친, 대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의에 사사로운 정은 끊어야 한다. 멸친. 이런 취지로 대통령 부부가 불참했다고 또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논란이 커지자 뉴시스에서 삭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뒤늦게 반성하는 의미라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사가 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용을 대통령에 비유하는 것. 자, 용비어천가 보고 계십니다. 용비어천가, 조선 초기 세종 제위 시절에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네. 해동은 조선이고요. 육룡, 이 육룡은 세종의 선조 6대조까지 이르는 말입니다. 예.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나라샤, 날아오르니 일마다, 하는 일마다 천복이시니 하늘이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고성, 여기서 고성은 중국의 현인들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성이 동부, 같다.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옛 중국 성현들과 같다. 네. 해동의 육룡이지만 중국의 고성, 성현들로 이렇게 등치를 시켰고요. 일마다 천복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이라고요? 조선시대. 나라의 시계를 이렇게 돌려도 되는 것인지. 이런 소위 말하는 윤비어천가는 이게 단건이 아니에요. 찾아보면 여럿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한 달 전에 쓴 기사입니다. 제목이 용산의 힘이라고 돼 있어요. 국민의힘 소속인 경북지사 출신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조금 전에 보신 대통령 부친의 49제에 참석했던 참석자 중 한 명입니다. 이 김관용 전 전북지사가 8월 29일에, 이게 8월 29일입니다.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때 민주평통 간부들 수백 명이 같이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먹구름 위에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먹구름을 걷어내고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신 구국의 지도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 2023년 대명천지에 이런 칭송이 경북도지사까지 하고 헌법기관의 수석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내뱉은 말입니다. 얼마나 한심하면 조선일보까지 비판을 하겠습니까? 10월 4일에 윤 대통령은 서울 잠실에 갔어요. 거기 체육관에서 수백 명 참석자들과 행사를 하나 했는데 제향군인회 창설 71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거기 참석한 대통령은 여지없이 북한 얘기하고요. 또 가짜뉴스 얘기하고 허위 조작 선동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제향군인회 회장인 신상태 회장은 대통령이 참석한 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히 왕림하시어. 친히 왕림하셨습니다. 신상태 제향군인회 회장에게는 여기 참석한 군인의 회원들에게는 친히 왕림하신 대통령이 영광인 거죠. 자, 작년 8월입니다.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이 쓴 칼럼이에요. 작년 8월 수해 피해 현장을 대통령이 방문한 장면을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이 저 먹먹한 슬픔의 공간으로, 수해를 입은 공간으로 몸을 밀어 넣은 것은 귀한 분이 그 사람이 죽어나간 험한 곳에, 누추한 곳에 몸을 밀어 넣은 것은 국민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무한 책임과 연대의 증거다. 중앙언론사 주필이 이런 글을 신문에다 버젓이 실었어요. 이게 2022년,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정권이 세우려고 하는 장관, 이 장관 후보자 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장에 서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 꾹 참으면 장관 된다. 그동안 김행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의혹 중에 하나가 본인이 창업한 위키트리 관련 회사의 주식을 2013년 공직에 나갈 때, 청와대 대변인으로 갈 때
백지 신탁하거나 매각했어야 되는데 신우이에게 팔고 또 일부는 남편 50년 지기에게 팔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다 되사는 이른바 통정매매 의혹, 주식 파킹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해명을 할 때마다 다른 사안들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장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를 검증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데 자료를 내겠다던 김행 후보자가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국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자료를 낸 것도 있지만 검증에 필요한 자료 상당수가 빠져 있다는 것이 야당 청문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에요. 김행 장관 후보자의 거짓말 의혹 중에 하나는 되산 부분, 그러니까 신우이에게 팔고 남편 지인에게 팔았던 것을 나중에 할 수 없이 되샀다고 얘기했어요. 왜?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샀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회사가 어려워서 줄 퇴사했다던 그 시점에 직원들이 오히려 늘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답니다. 또 하나 그 기간 회사에 관여하지 않고 해외 연수를 가 있었다는 이 3년 회사가 어려웠다는데 이만큼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야당 청문위원들이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려면 해명을 하려면 제출을 해서 자료 검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하나의 거짓말입니다. 김행 후보자는 본인에 관한 의혹들이 막 터져나오던 그 시점에 자료를 모두 낼 테니까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의 후보자이자 동시에 언론계 선배로서 후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가부 장관 후보로서보다도 가짜 뉴스를 배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보좌진들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저한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도 했습니다. 저 역시 걷잡을 수 없는 가짜 뉴스에 빠져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언론의 현실입니다. 청문회 때 제가 창업한 소셜뉴스, 소셜홀딩스, 메타캔버스, 사이언스 플러스의 모든 경영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도어 스태핑은 중단합니다. 청문회 때까지 어떤 의혹 보도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한 시점이 오늘인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지금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 유인촌 씨는 2008년도부터 2011년 초까지 MB정부의 최장수 장관이었죠.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른바 블랙리스트, 예술문화계의 인사들을 문제 인사로 관리하고 또는 불이익을 줬다는 그런 의혹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유인촌 장관은 없다고 해왔어요. 본인이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MB정부 때는 그러한 블랙리스트의 실체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문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2010년 그러니까 MB정부 그리고 유인촌 장관이 장관으로 재임하던 그 시절에 국정원이 만들었던 블랙리스트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은 말씀드린 대로 2010년에 작성됐고요. 이 문건이 확인된 것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원 개혁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국정원 문건이에요. 제목 보겠습니다.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쭉 있고요. 여기에 최근 연예계 문화예술계 종북 인물들이 2012년 정치 일정을 겨냥해 2012년은 대선이죠.
대선을 겨냥해 이렇게 새 결집을 꾀하고 있다. 정부 비판 활동을 획책하고 있다. 면밀하게 대처하라.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건입니다. 내용 보시는 대로입니다. 여기에 실명이 적혀 있어요. 배우 문성근, 가수 윤도현, 배우 명계남, 가수 고 신해철, 윤도현 또 나오고요. 작가 고 이회수. 이런 문화예술계 인사들, 물론 이 가운데는 정치활동을 하신 분도 있어요. 문화예술계의 종북 세력, 종북 인물들로 표현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부가 등장합니다. 문화부가 해야 할 일, 문화부,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작가회의, 민예총 등 이런 단체 안에 있는 내의 온건좌파 인물에 대해서는 끌어안기 등 순화 방안을 강구하라. 끌어안아라. 회유, 포섭하라. 포용 가능한 종북 예술인들을 선별,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 정부 지원 사업으로 회유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전략적 우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문건이 만들어진 시대가 MB 시대인데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유인촌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그럼 이 문건은 도대체 국정원에서 생산했는데 누구에게 보고된 것인가? 배포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실장, 정무, 민정, 교육문화수석. 네. 여기 문체부 장관은 없네요. 그런데 2017년도 검찰이 수사할 때 문체부 장관에게 직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확보합니다. 이 문건 상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한, 이 문건은 제한 문건이다. 대외기관 중요 보고에 반영 예정이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요원은 제한은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경우로 일상 보고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외기관은 문체부를 의미할 것이고 문체부 장관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 제한의 의미는 문체부 장관만 봐라. 그 이외에는 여기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들만 보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여기 그 요원의 진술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문체부 장관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목적의 문건이고 대통령실에도 전해졌다, 배포됐다. 네. 그런데 오늘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MB 정부 때 블랙리스트란 실체가 없었다고 또 이런 얘기예요. 아까 그 문건은 유인촌 장관 관련성과는 무관하게 실체가 있음을 입증해 주는 거죠. 거기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나는 왜 구속 안 시켰냐.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시절에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이동관 후보자의 이름이 적히고 이동관 후보자의 직함이 적히고 이동관 후보자가 책임졌던 그 당시 MB정부 청와대의 그 기구가 적혀있는 국정원 문건이 여러 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후보자는 모른다고 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왜 구속이 안 됐겠냐. 이동관과 똑같이 그 당시에 2017년도 수사할 때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7년인데 2010년 9월 이전 행위는 처벌이 어렵다고 언제 보도가 나왔냐. 2017년도 9월에 이런 보도가 나왔던 거예요. 이미 그 수사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했던 겁니다. 유인촌 당시 장관은 2011년 1월까지 재직을 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시효가 해당되는 재임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시기에 증거가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한계, 공소시효라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던 수사였기 때문에 뭐 유인촌 장관이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든 처벌이 안 됐다는 것으로, 구속이 안 됐다는 것으로 본인의 무관함이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증거들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또는 실행자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다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부인이 서희건설 창업자의 딸이에요. 그리고 지금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제 서희건설과 관련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못 하겠다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죠.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행정소송 1심에서 졌고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박성근 실장의 배우자인 서희건설 딸은 서희건설 아버지 회장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증여를 받은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 딸에게 수년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신문이 확인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세 딸을 두고 있어요. 이은희 씨가 이 박 실장의 배우자입니다. 이은희 씨의 주식 보유, 서희건설의 지분도 1% 가까이 되고요. 여러 자회사의 관계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분이 34%, 35%에 육박하는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자릿수. 평가액이 상당하겠죠. 이게 덩어리가 너무 커서 백지 신탁하거나 팔기가 어려운가요? 아니면은 서희건설 후계를 노리고 있는 건가요? 여하튼 우리나라 공직 관련 법은 백지 신탁을 하든 아니면 공직을 맡지 않든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근 실장이 이른바 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 뭐 우리는 버티기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백지 신탁이 부당하다. 본인의 직위는 이해 충돌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그 백지 신탁이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때 신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심사 기구가 있습니다. 심사 기구에서 박성근 배우자의 주식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으니 백지 신탁하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꼭 그 결정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희건설은 딸들에게 편법 증여를 하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재벌가의 이런 증여를 용이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증여세를 덜 내게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성근 실장은 국무총리실의 비서실장입니다. 정부의 정책, 이 중요한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 이해 충돌이 된다는 건 너무 쉽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걸 버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기사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은 내년도 총선 출마 예정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됩니다. 본인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출마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 물론 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 검사 출신이거든요. 박 비서실장은 서울고검 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박 실장을 총리 비서로 위임해서 총리실을 대리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을 박 실장이 실장으로 갈 때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국무총리가 가면 비서실장은 본인이 데려가죠. 그런데
이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은 한덕수 총리하고 무관했던 사람이에요. 그 본인 의사와 달리 먼저 낙점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세, 정권 실세라는 얘기가 나왔고 총리실을 통한 내각 장악에 그런 의도가 있는 포석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하튼 이런 이른바 검핵관, 검사 출신의 핵심 권력자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 백지 신탁하는 게 억울하겠죠. 네. 지금 맡고 있는 거는 한시적인 정권 초기의 자기 역할이라고 보고 본인의 실제 뜻은 총선 출마를 통한 국회 입성 이럴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출마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9월 초에 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출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왜 법무부 장관이 부산 엑스포 유치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지? 대상지가 몰타와 안도라였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소국이에요. 작은 나라. 물론 정부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 외교 활동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법무부 장관이었냐는 의심은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비싼 출장비 내고 일주일 동안 유럽 출장을 다녀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몰타에서 사우디 지지 선언을 해버렸고요. 함께 방문한 안도라도 이탈리아 로마를 지지. 뉴스버스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유엔에서 40몇 개국 정상들 만났지만 하필 만난 바로 다음 날 사우디를 지지해버린 대통령이 있어요. 파라과이 대통령,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 그래서 윤 대통령이 체면을 구겼는데 한동훈 장관도 체면을 구겼습니다. 사실 체면 구긴 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자, 지난달에 그러니까 9월 대학 수능 모의평가가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수능 모의평가 결과를 봤더니 수학 만점자가 작년 수능 때보다 4배나 늘었다. 이걸 왜 언론들이 이렇게 비중 있게 보도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 없애라고 했잖아요. 킬러 문항을 없앴더니 수학 만점자가 이렇게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 확보를 어떻게 해? 이런 물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논조를 가진 보도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거는 동아일보고요. 9월 모의평가 킬러 문항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변별력이 확보됐다. 앞서 보신 동아일보 기사는 수학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수학을 가지고. 지금 조선일보 기사는 국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어는 좀 더 어려웠다. 변별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조선일보에서 담고 있는 수학 얘기, 국어 얘기, 영어 얘기 그 얘기들이 동아일보 기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동아일보는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 하나를 더 다루고 있어요. 거기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입시 당락을 좌우한다는 수학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수학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수능 재도전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물론 본인 판단으로 재도전할 수 있죠. 그게 무슨 문제일까? 이런 연쇄적인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N수생, 재수생, 삼수생들이 급증하게 되고 대학 다니던 대학생들이 자퇴하게 되고 그로 인한 결혼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대학 간의 연쇄 이동이 발생하고 안 그래도 어려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는 전혀 짚어주지 않고 있는 내용을 동아일보가 짚어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짚어주는 내용을 조선일보는 몰랐을까? 저는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변별력 확보했다고 제목에까지 올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 삭제를 지시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한 수학과 무관한
국어 얘기로 윤석열 정부가 듣기 좋은, 보기 좋은 기사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네, 아시안 게임 이제 막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 참 잘해주고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3000m 남자 계주. 내용들은 대부분 아실 테니까요. 금메달이 굴러갔다. 이제 롤러스케이트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황당한 실수를 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 선수가 내내 1등으로 달리다가 결승선에서 이렇게 손을 치켜들고 환호할 때 그때 뒤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내밀어서 결국은 역전을 시켜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어요. 네, 한겨레 신문이 쓴 칼럼은 겸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우리가 배울 것으로 겸양을 꼽았어요. 겸손하자. 그러면서 또 당사자는 얼마나 아쉽고 또 동료에게 미안할까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도는 여러분들의 상식과 크게 동떨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들은 어떻습니까? 제목에 올라와 있는 키워드들. 김칫국 마셨다. 설레발 쳤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화도 나죠. 응원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또 당사자 병역 혜택을 놓치게 된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료 선수, 최인호 선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화도 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칫국을 마셨다고 하고 왜 설레발을 쳤냐고 하고 이런 기사들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이런 매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쟁을 중시하고 적자 생존을 중시하고 시장 경제를 중시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조롱한 보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팔면봉입니다. 여기서 이재명이 왜 나오나요? 금 놓쳤다. 영장 기각 세리머니 한 그분 끝까지 웃을 수 있을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어느 쪽에 이입이 됩니까? 아무래도 우리 선수한테 이입이 되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 사람 당사자는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미안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겸손했으면, 좀 더 신중했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팔면봉의 이 문장은 대만 선수의 입장에 서 있고요. 이 선수를 이재명 대표에 비유합니다. 너 지금 묻고 있지? 처벌시킬 수 있어. 팔면봉 조선일보의 입장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글 하나 보시죠. 당원 동지 여러분, 여기서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마음을 다잡읍시다. 내년 총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전국이 국민의힘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당원 동지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올렸어요. 우리가 이 대만 선수처럼 역전할 수 있어요. 힘냅시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박수영. 네, 박수영. 국민의힘 여당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 원장입니다. 네. 이 정도로 공감 의식이 떨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을 강조하고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그런 주체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런 세력이 우리나라 지금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경제는 이 모양이죠?
삼고악재라는 이런 기사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서 서민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전반이 어렵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여기에 반영되는 결과로서 고물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계 부채 문제 생기죠. 그걸 경향신문은 시한폭탄이라고 했습니다. 경유값 올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외식비, 교통비, 주유비 다 뜀박질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삼고 리스크, 민생 비상 국정 돌입하라. 대통령은 이념 정치나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유값 뉴욕보다 비싼데 또 오른다. 네, 조선일보도 우유값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와 관련된 경제 문제와 관련된 기사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조선일보의 시각은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우유값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매년 매입 가격을 올려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농가 입장에서는 정해진 양을 의무적으로 팔 수 있는 원유 쿼터제가 있어서 생산비를 낮출 이유가 없으니 최종 소비자 가격은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 원유 쿼터제, 네, 쌀 수매하는 거와 같은 제도입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의 본질, 물론 우유값 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상황의 책임을 이런 M1 제도에, 그것도 낙농업자들 이쪽으로 원인을 돌려버리는 이런 기사는 좋은 기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좀 더 기억하셨으면 하는 기사들 이 정도로 발라보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도 문제 있는 기사들 몇 건 봤습니다만 기사 자체에 오류가 있는 기사들 몇 건 같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또 보게 되는데요. 조선일보가 오늘 뉴스타파 가짜 뉴스를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전날, 직전날 이런 정도로 뿌렸다고 단정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짜 뉴스냐? 네. 김만배 녹취 보도했던 뉴스타파 보도, 작년 3월 6일자 보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날 가짜 뉴스를 살포했다고 여러 기사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가짜 뉴스는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뉴스타파의 그 당시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과장이 조우영이라는 그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주고 봐줬다는 보도를 한 적이 없어요. 커피를 타준 검사는 윤석열 과장 밑에 있던 박길배 검사였다고 보도합니다. 그 당시엔 박땡땡이라고 보도했어요. 근데 윤석열 커피는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짜깁기 해놓은 거예요, 오히려. 뉴스타파는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김만배 녹취의 본질은 정말 조우영을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하던 윤석열 수사팀이 봐줬냐 아니냐예요. 근데 봐줬다는 의심이 들만한 여러 정황 중에 하나로서 김만배 녹취가 그 당시에 보도됐던 거고 그 몇 달 전부터 여러 언론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윤석열 당시 과장이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하는 이 단순 논리, 이게 가짜라고요.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라고 단정한 2022년 3월 6일자 뉴스타파 보도 바로 이겁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박영수, 윤석열 통해서 부산저축은행을 해결했다는 쿼테이션 누구? 김만배. 네. 김만배의 녹취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는 누가 타줬다고 보도했냐면 박땡땡이가 커피 타줬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고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라는 대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소제목에도 이렇게 올렸고요. 녹취 끊어낸 것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은 커피를 누가 타준자가 아니죠. 그 당시에 수사팀, 이 김만배 녹취록에 등장하는 수사팀은 죄송합니다. 윤석열과 박길배예요. 뉴스타파가 박땡땡으로 보도했던 윤석열 과장, 박길배 그 밑에 검사.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하죠. 박영수. 박영수는 윤석열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김만배가 얘기합니다. 김만배가 조우영한테 박영수를 소개해서 이쪽이든 통하게 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조우영이 검찰에 갔다 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가 임마 했다더라. 이게 김만배 얘기예요. 그랬더니 신앙님이 묻죠.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가 임마 이러면서 보내더라. 커피는 누가 타줬어요? 박길배가. 이게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읽으면은 조우영이가 만약에 뭔가 이렇게 수사망을 부정한 방법으로 빠져나갔다면 당연히 윤석열, 박길배 의심하죠. 박영수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죠. 이 의심도 하면 안 됩니까? 뉴스타파의 보도는 그 의심까지예요. 뉴스타파가 잘못한 부분, 지적되는 부분 굳이 한다면 이 부분입니다. 얽어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여기에 주어를 윤석열로 연결시킨 것. 이거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박땡땡이 그냥 봐줬지 해도 돼요. 그걸 굳이 일로 연결시켜서. 그래서 비판을 받는다면 그거는 가능한 비판입니다. 저라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은 여전히 김만배가 박영수를 통해서 윤석열과 박길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조우영이가 수사를 모면할 수 있도록 이 녹취록의 내용은 그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도에 당시 윤석열 검사가 놀아났는지 아닌지 이것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뉴스타파를 가짜뉴스로 이렇게 단정을 하나요? 뉴스타파 뉴스가 아직 가짜라고 할 만한 근거는 단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신앙님과 김만배의 책 거래는 그거대로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거나 구속하거나 하면 돼요. 그리고 대선 후보가 자신한테 유리한 기사가 나오면 뿌리지 덮습니까? 뉴스타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정부 여당 그리고 또 우호적인 언론들이 총동원돼서 짓밟고 있는데 그동안 뉴스타파가 여러 의미 있는 보도들을 최근에도 해오고 있습니다. 브로커 조우영, 김만배가 2011년도 검찰 수사 때 조우영한테 박영수를 소개시켜줬다고 했죠. 이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이 조우영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한 게 윤석열 수사팀이에요. 2011년도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조우영은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참고인 조사는 왜 했을까요? 뉴스타파가 9월 13일자에 대검 중수부의 100% 수사 대상이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합니다. 만약에 이게 가짜 뉴스라면 또 치고 들어가십시오. 조우영 대검 수사 대상이었던 부산저축은행의 차명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는데 차명회사 운영한 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죠. 그 외에도 조우영은 단순히
대장동의 대출을 불법적으로 알선해주고 10억 원의 커미션을 받아 먹은 그런 불법 대출 브로커 거기에서 더 나가서 대장동 사업권을 인수했던 5억 원을 주고 인수했다랍니다. 그래서 단순 브로커가 아니었다. 2011년도 검찰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때 남욱 변호사한테 대장동 사업권을 넘긴 것으로 그렇게 뉴스타파는 확인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9월 27일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조우영 빼줘라. 검찰 수사 무마 정황이 녹음 파일로 확인됐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 검찰 수사는 2013년도입니다. 아까 윤석열 수사팀이 책임졌던 수사는 2011년이라고 했죠. 그로부터 2년 뒤에 조우영이 2011년에 수사망은 빠져나갔는데 2013년에도 또 한 번 걸릴 뻔합니다. 이 기사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2일 여기서 남욱이 등장해요. 자, 아까 조우영이 2011년도에 대장동 사업권을 인수했다고 했죠. 네. 그런데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들어가자 회사 대표를 남욱으로 바꿉니다. 남욱 변호사. 그런데 조우영은 2013년도에 왜 수사를 받게 됐을까?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을 했고 대출을 해줬던 예금보험공사가 관련자들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됐어요. 그때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습니다. 그때 남욱이 수사를 무마하고 동업자인 정영학 회계사한테 전화 걸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 수사관이 자신을 봐줬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남욱과 정영학의 통화 내용, 수사관이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정영학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곳곳에 보면은 수사관이 봐주더라, 확실하게 봐주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예금보험공사 그 고발인에 대해서 수사관이 얘기하기를 조져줄게, 복수 한번 해줄게라고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를 남욱이 정영학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덮어주더라고요. 이 2013년도의 수사도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가 조우영의 변호를 맡습니다. 박영수가 조우영의 변호를 맡아요. 2011년처럼. 그리고 조우영은 2011년처럼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 내용. 남욱, 아까 그 대화의 연장선상입니다. 우영이 얘기도 다 해줬다. 마무리는 잘 됐는데 어디까지? 우영이까지. 조우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우영 얘기를 남욱이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깐 김에 닦았죠. 이렇게 됐다. 우영이도 김여사, 여기는 김양입니다. 김양한테 몰아주고 다 떠넘겼다는 뜻이에요. 조우영의 범죄 혐의도 우영이도 빼줘라. 알겠다 하더라고요. 수사관이. 자기 들었다고, 얘기 들었다고. 이런 얘기가 남욱 입에서도 나오면 김만배의 얘기는 더욱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전히 검증해야 되지만. 그리고 실제로 우영이 빼줬어요. 남욱의 말대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그리고 이 김양한테 몰아줬다고 했죠. 김양은 뭐냐면 2011년도 윤석열 수사팀이 꼬린시킨 회장과 부회장, 그중에 부회장입니다. 김양 부회장 이미 징역 10년이 확정돼서 복역 중인데 이때 2013년도 수사로 또 재판을 받게 됐다. 이게 2014년 기사예요. 이런 얼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 수사는 김만배, 박영수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연결이 됐을까? 이때는 윤석열 아닙니다. 김만배, 윤곽
윤갑근이 등장합니다. 윤갑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나중에 대구 고검장까지 하죠. 윤갑근 검사는 이후에 정치한다고 나와서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까지 합니다. 네. 김갑근 요 사이에 박영수가 있고요. 윤갑근 최모 수사관 이렇게 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있어요. 예, 반론 취재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윤갑근 당시 1차장,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김만배는 알지만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다. 수사관한테 전화한 적 없다. 최모 수사관도 기억이 안 난다. 자기한테 윤갑근이 전화했을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도할 수 있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물론 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면 추가 보도가 가능하겠죠. 이 상황까지 놓고 보면 2011년도, 2013년도의 수사는 과연 제대로 됐는가? 그게 아니라면 2015년도에 결국은 수원지법이 조우영한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수사에서 쇠고랑을 찬 거죠. 그 앞전에 두 번은 왜 놔줬을까? 왜 못 잡았을까? 이건 언론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의문입니다. 그 의문을 갖지 않고 의문을 갖고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서 가짜 뉴스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 지금 조선일보가 이렇게 길게 써놓은 이 기사들이 오히려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밑줄 쫙 그리고 또 첨삭지도까지 뉴스들 같이 잘게 발라봤습니다. 한번 총정리를 해보죠. 여러분들과 함께 쪽지 시험을 풀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예고해둔 대로 댓글창에 이 문제들의 정답을 적어주시면 가장 먼저 정답을 모두 맞추신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6문제를 준비했고요. 문제 전부 다 선택형으로 했습니다. 번호 선택형이니까 댓글에 답을 남겨주실 때 번호만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는 윤 대통령 부친의 49제 의식 도중에 물건을 태워서 연기가 났는데 용의 입처럼 생긴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며 용이 상징하는 대통령에게 고인의 길을 풀어놓아 준 것이라고 해석한 언론, 그 해석을 전한 언론, 조선, 뉴스타파, 뉴시스. 셋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친히 왕님의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상태 재향군인회 회장, 김관영 평통 수석 부의장. 참고로 둘 다 소위 말하는 윤비 어천가로 볼 만한 얘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번의 정답은 한 사람이에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MB정부 장관 재임할 때 뭐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만들어 문체부 장관에게 직보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배우, 가수 등이 예술계의 종북 인물로 묘사돼 있습니다. 자, 뭐가 없었다고 주장할까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버킷리스트. 자, 문제 3개 이렇고요. 자, 이어서 4번, 5번, 6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파라과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다음 날 사우디 엑스포 지지를 선언해 버렸죠. 그래서 체면을 구겼는데 한동훈 장관이 방문해서 유치 활동을 벌인 어느 나라도 사우디를 지지 선언해 버렸습니다. 역시 한 장관이 방문했던 이 나라 역시 로마, 이탈리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물타 판도라, 몰타 안도라, 술타 관도라. 한국 경제의 위기 징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 리스크를 가리키는 3고 현상 때문에 비상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네. 앞에 고자가 붙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그다음에 놀고 먹고 마시고 어느 쪽입니까?
특정인을 연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만배 녹취에 등장하는 조우형은 불법 대출 브로커이자 부산저축은행의 차명회사 운영자로 검찰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은행 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기도 하고요. 2011년 또 2013년 두 차례 수사망을 빠져나가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가운데 2011년도 수사를 책임진 사람은 그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네, 이상 6건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댓글 보면서 정답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요. 좀 앞부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정답을 올려주신 분을 확인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답자가 여러분 계시면 먼저 올려주신 분을 선물 받는 분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이제 아시겠죠? 312211. 네, 올려주세요. 네. 뱅사기님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요 앞에 다른 분이 계신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신 대로 여기 뉴시스 신상태 제양군인 회장,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몰타 안도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그다음에 윤석열 312211 이렇게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물은 광화문 살롱에서 만드는 쿠키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맛있다고 하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한 20초 정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픽스의 신입사원 한우주 씨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때 못 뵀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혹시 인터넷에서 네. 이렇게 설문조사나 여론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결과 이렇게 믿어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게 옛날에는 왜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도 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IP당 하나 또는 뭐 로그인을 해야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신뢰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 그래도 안 믿어요? 믿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역으로 한 사람이 여러 번, 뭐 심하게는 뭐 무한 클릭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나 무슨 여론조사나 이런 게 있으면요. 당연히 신뢰 안 하겠죠. 당연히 네. 네. 근데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네. 그 목적은 뭘까요? 그냥 심심풀이로 참여해라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이런 대화를 하면 되게 쉬운데 네. 포털 다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스포츠 게임을 이렇게 중계할 때 보는 분들이 그야말로 재미로 그 클릭 응원이라는 걸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클릭을 하면 응원 그 수치가 높아지는데 그게 무한대로 클릭할 수 있답니다. 로그인 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 한국과 중국 축구 대결이 있었거든요. 8강전. 아, 네. 예, 그때 당연히 한국을 응원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클릭 응원 숫자가 중국이 10배 더 많았대요. 오 하죠. 네. 이상하죠, 좀. 많이 이상한가요? 그냥 중국이 열심히 응원했나 보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정부 여당에 계신 높으신 분들은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래요. 오. 뭔가 불순한 세력이 들어와서 조작질을 한 거다. 심지어 이런 세력들이 나중에 선거에도 이런 장난질을 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대화를 해보니까 네. 이미 그런 무한 클릭, 로그인 없이 하는 거에 수치 올라가고 이런 거는 뭐 재미 삼아서 하는 걸로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신뢰성은 없지만 재미는 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기사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제 뭐 신문에 아니 이런 기사가 되나 싶은데 중국 응원이 이례적으로 많았다.
91%다, 차이나 게이트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해외 IP에서 막 이렇게 클릭했다고 하니까 좀 무시무시하기도 해요. 외국에서 유입된 거래요. 네. 아이고. 네. 중국 편향 다음 축구 응원 64%. 네. 매크로가 의심된다. 그러니까 매크로가 기계를 돌려서 특정한 수치를 막 높이는 거잖아요. 네. 네. 심지어는 정부가요. 네. 정부가 범부처 조직까지 왜곡 방지 TF를 만들겠다고 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무섭죠. 일이 커지는 것 같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있었어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신 그 기사들 말고도 서울신문 총선 여론조작 막을 방법을 만들어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야. 철저히 차단하라. 여론조작. 아까 한우주 씨는 분명히 재미, 심심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론조작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당에서는 여론조작을 조사해야 된다 그러고요. 조선일보 대책이 시급하대요. 되게 큰 일이 지금 막 터진 거예요. 매일경제 총선 앞두고 아찔하답니다. 아찔해요. 아찔하네요. 네, 이런 기사가 좀 아찔하긴 하지만 네, 여론 개입 시도가 위험해 보인다. 자, 정말 그런가? 그런데 또 일부 언론은 이게 좀 이상하다. 왜 포털이 이게 재미삼아 만든 기능일 수 있는데 지금 길들이려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빌미로 해서 포털 길들여? 포털 때리기, 포털 손보기 이런 의심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 근데 뭐 문제 있다는 쪽, 문제 없다는 쪽, 의심스럽다는 쪽 이게 이제 부딪히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그 사실관계 제가 몇 가지 더 설명드릴 텐데 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여권 인사인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사안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어제 디톡스 프로그램 출연해서 한 말이 있거든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아, 네. 그럼 뒤집어 말하면은 중국이 예를 들어 공장의 주체라고 보자.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거라 판단했다고 하면 중국은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누가 했는지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탐문해봤더니만은 DC 인사이드라는 어떤 사이트의 한 유저가 이게 클릭이 그냥 로그인도 안 해도 되고 계속 누르면 되는 걸 보고 매크로를 만들어서 심심해서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처음엔 중국 게이트처럼 해가더니만 나중에 뭐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희화화가 되고 종결된 사안인데 그걸 하루 뒤에 박성중 의원이 끌고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도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게 뭐냐면요. 지금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는 중국 때문이야만 하는 거예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투르크메니스탄은 키르기스탄의 착오인 걸로 보이고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이게 10월 4일자 프레시안 기사인데 견문 발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문은 모기를 뜻하고요. 모기를 보고 칼을 빼들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친민주당 세력이 선거 여론 조작을 할 개연성이 있다. 지금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특정 정당, 그것도 제1야당을 가리켜서 선거 여론 조작 가능성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에 그 DC 인사이트의 한 유저가 이 얘기예요. DC 인사이트의 한 유저가, 이용자가 이런 일이 불거지기 전에 자기가 게시판에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지금 조작 중이다 하고 있다. 이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얘기하는 거는 다음에 그 서비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 돌리면은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돌린 사람이 DC 인사이트 이용자인지 해외에 있는 누구인지 이거는 본질은 같아요. 그냥 응원 주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안이면은 그냥 해프닝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문제를 부풀려요. 사실관계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지난달 28일 한국 대 키르기스스탄 축구 경기도 다음에서 중계를 했는데 이때 응원 비율 키르기스스탄이 85%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작년 9월에 1년 전에 열린 카메룬과의 A매치 경기 축구 국가대표 카메룬 응원이 83%였대요. 이런 얘기를 누가 했냐? 다음에서 했어요. 다음이 지금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우리 억울해요 하면서 한 얘기예요. 아니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우리 서비스의 원래 그 뭔가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지만 이렇게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클릭을 무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막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어제 입장이었어요. 10월 3일자 입장이었어요. 10월 3일에는 우리 억울하다 그랬는데 자 10월 4일 기사 보십시오.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 이러니까 진짜 무슨 사건이 되는 것 같죠. 갑자기 뭔가 네. 네. 이렇게 포털을 압박해서 수사 의뢰까지 하게 만든 건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아직 단정은 할 수 없지만 로그인이 안 되는 원래 기능이었고 이 서비스가 8년 된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렇게 우리나라 응원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외로 외국 응원 비율이 높았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 이런 것까지 고민해보면 정말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야 될 사안인가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조금 듭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정리해보는 쪽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네. 포털 다음에 클릭 응원은 매크로 클릭 유입으로 서비스가 중단됐어요. 서비스 중단시켰어요, 다음이. 자, 매크로 클릭이 유입된 이유는 뭘까요?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한 거다. 중국 팬들의 세력 과시다. 북한 공격은, 북한 개입 가능성은 정부 여당이 얘기한 거예요. 증거는 없어요. 굉장히 의심한데요. 중국 팬들의 세력 과시다. 아니면 지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강서구청장 선거와 총선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한 연습이다. 준비 단계다. 4번 로그인 없이 무한 클릭이 가능한 허점을 이용한 일종의 장난 해프닝이다. 어느 걸까요? 약간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굴러도 3번은 아닌 것 같고 네. 4번 하겠습니다. 4번. 예. 저도 4번을 하나 찍으라면 4번을 찍겠는데 물론 뭐 아직 정확한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조사를 한다니까 해보면 될 거고 아무튼 네. 여기 증거가 전혀 없어요. 네. 두 번째 문제 OX 퀴즈입니다. 포털 다음에 클릭 응원 서비스는 이번에 새로 도입됐고 민감한 이슈의 여론을 평가하는 잣대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OX. 너무 뜬금없는 X입니다. 네. 미안해요. 제가 문체를 너무 쉽게 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우리 정부 여당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제출하면 이거로 쳐야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 X라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코미디인 거죠. 이 서비스 8년 전에 도입됐다고 했죠? 네. 네. 그리고 이게 그 응원 클릭수가 뒤바뀌어 보이는 게 여러 차례 있었고 네. 그리고 다른 이슈, 뭐 민감 이슈, 정치 이슈 이런 거 하려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아예. 근데 지금 이렇게 몰아붙여요. 뭐 선거 조작, 뭐 이런.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오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포털 다음에 클릭 온 서비스 개시 후에 한국 중국전에서와 같은 이 이상현상. 자, 이걸 이상현상이라고 합시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X. 이것도 정부 여당은 오해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례가 없는 이상한 일이어야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요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지금 다들 정색하고 막 나서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사람들 착각하게 만든다. 이 노림수.
오늘 본 이 이슈에서는 그 노림수를 경계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경계심을 가져야겠네요. 오늘 여기서 정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뉴발 마칠 시간인데요. 통신문 발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 투표가 실시되고 다음 주 수요일인 10월 11일에는 본투표가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이 사전 투표와 본투표 달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고요. 본투표는 조금 더 깁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하지만 오후 8시 마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투표일이 수요일 평일이기 때문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고민하실지도 모르는데 투표 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투표 때문에 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스픽스가 강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도 유권자가 있을 수 있는데 투표 시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 당연히 보장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노정면의 뉴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